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벌개혁과 관련한 추가 질의와 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질의와 응답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실한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제약은 없을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 이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임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부채의 상환 의무가 부분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도 손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종류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 예를 들면 보통주 주주 같은 경우에 일부 간접적으로라도 지분 희석에 대한 효과가 있겠지만 이거는 회사 채무 감소에 의해서 배당 가능한 순자산도 증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채권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그 순자산 중에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상환받을 가능성이 더 증가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있느냐, 노동자의 경우에 임금 채권이 채권이고 또 주주에 비해서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그거를 후순위 종류주주 지위로 돌리는 것은 부분적으로 손해지만 이 회사가 지금 부실한 회사라 임금 채권을 당장 보전받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다른 반대급부, 예를 들면 노동이사 선임을 해달라. 그리고 회생계획안 만들 때 우리 임금 채권자를 별도의 조로, 클래스로 편성을 해달라 등등의 다른 부분의 확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어용노조와 관련한 질문인데, 어용노조가 과반인 경우에 그 과반인 노조가 추천한 노동이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냐, 반노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노동이사제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코멘트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노동이사제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 즉 어용노조가 과반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더 문제다. 그리고 어용노조가 과반인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도 그 과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어용노조가 이리저리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죠. 그건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체 교섭을 엉망으로 한다. 노동이사 한 명 선임하는 것보다 이제 단체 교섭이 노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용노조면 그거 엉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노조 동의서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급하는 MOU요. 그럼 엉터리로 써줄 수도 있고, 대주주 부당 내부 거래, 그거 내 눈 감아줄게. 나 일신의 이해만 좀 돌봐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용노조가 과반이어서 단체 교섭이 엉망이니까 그럼 단체 교섭 자체, 그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조의 대표성을 적절히 확보하는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노동이사 제어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되어 현재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08년과 같은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기업의 도산 위기 시 종류 주식을 통한 출자 전환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지요? 이건 이제 질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 위기 도래 가능성과 다른 나라 사례, 이렇게 두 가지죠. 경제 위기 도래 가능성은 저는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온 이제 금리 인상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인상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그 이전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렸다. 그리고 이거를 질서 있게 수습하지 못하고 급속하고 과도한 금리 인상은 질서 있는 수습에 때로는 반할 수도 있거든요. 금리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리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질서 있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업종 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종, 도소매, 음식, 숙박, 공연, 문화, 예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부실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있죠. 그럴 경우에 금리 인상이 되고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어쨌건 구조조정은 이제 새 정부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뭐 이렇게 종류 주식 또는 일반적인 주식으로 출자 전환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냐? 거대 채권자의 경우에는 있지만 우리처럼 이제 임금 노동자가 종류 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거는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 이상한 제도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그 이면을 봐야 되는 것이죠. 외국은 왜 그러냐? 외국은 거대 채권자가 우리나라처럼 설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먼저 출자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Debt Equity Swap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왜 우리나라 산업은행이나 뭐 주채권은행처럼 거대 채권자 이렇게 설쳐되는 거대 채권자가 없느냐? 법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채권자 책임제, 렌더 라이어빌리티입니다. 거대 채권자가 경영에 간섭하고 설쳐되면, 그러다가 잘못돼서 도산 절차에 편입이 되면 도산법원이 거대 채권자를 보고 너는 채권자가 아닌 것 같다. 넌 경영에 막 개입을 했잖냐. 그러니까 상황이 이 지경까지 흐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일찍 들어왔었어야지. 회생 가능성이 높지. 그렇기 때문에 너의 채권은 다 후순위로 돌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채권자 책임제 또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equitable subordination, 형평성에 따른 열후화, 후순위화. 형평의 입장에서 볼 때 너는 주주에 더 가깝기 때문에 맨 뒤로, 우선순위 맨 뒤로 보내겠다. 이런 제도가 명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설쳐되면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설쳐돼서 이 회사가 확실하게 잘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뭐 설쳐될 수도 있겠지만 각오를 해야 돼. 내가 설치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내 채권은 맨 뒤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출자 전환을 하고 다른 채권자를 설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 자, 봐라. 내가 자발적으로 맨 뒤로 들어갔다. 내가 채권자인데 주주처럼 주주가 되었다. 출자 전환한 명실상부한 주주가 되는 거죠. 왜 그랬겠냐? 이 회사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 살리기 위해서는 채권자들도 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 나부터 앞장섰다. 당신들도 이 회생 계획 안에 동의를 해라. 비록 우리가 법원까지는 안 갔지만 법원 가면 뭐 여러 가지 비용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데 그런 사례도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주채권은행 혹은 산업은행이 설쳐될 수 있게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소위 기촉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이 법은 위헌 시비가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설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채권자로서 또는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주주의 속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임금 삭감 그다음에 뭐 임금 유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주고 회사에게 이익을 주는 손실 공동 분담이잖아요. 그건 주주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의 지위를 갖자. 그래서 종류주주총회라는 것을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제 도산 절차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도산 절차 들어가서는 일부 남아있는 임금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걸 갖고 별도의 조편성을 해달라. 그러면 모든 조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교섭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입니다. 이 기초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재벌의 사내 유보금 문제를 하향식 이윤공유제를 통해서 조금 해소하자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제도는 없을까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재벌 대기업의 수익은 뭐 역대 최대라고 하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사회 환수 이런 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예, 이게 뭐 마음은 굴뚝 같다 할지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그것보다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은 제 상상력의 한계인지는 몰라도 잘 없을 것 같다. 뭐 이게 일제 친일 뭐 재산 환수하는 정도의 부당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개념적으로도 재벌이라는 게 대기업 집단입니다. 삼성 같으면 그 안에 뭐 삼성물산도 있고 삼성생명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에 야 니네 돈 내. 그러면 삼성 재벌 전체로 니네 합쳐서 뭐 10조 내.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냐? 아니면 개별 회사별로 할당을 할 거냐? 아니면 총액을 주고 할당은 니네들이 알아서 걷어라. 이렇게 할 거냐? 쉽지 않다. 또 예를 들면 돈 제일 잘 버는 뭐 예를 들면 삼성생명 또는 삼성전자 지목해서 야 너 돈 내. 그럼 그걸 어떻게 정당하겠냐?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돈을 안 내도 되고 삼성전자 너는 돈을 내야 되냐? 왜 쟤는 안 걷어요?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그걸 정당화하는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개별 기업에서 거두려면 그 논거는 너는 뭐 하청기업을 뭐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예를 들면 겁니다. 하청기업을 착취해서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얻은 거 아니냐? 이런 거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런 논거라면 제가 주장했던 하향식 이윤 공유제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뭐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또 설사 그 어떤 다른 논거를 이제 번뜩이는 논거를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돈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건가? 자,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자. 뭐 좋죠. 그 사회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상장하면서 보험 계약자, 특히 유배당 계약자들의 공헌을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뭐 삼성이 돈을 걷어서 사회 공헌 사업을 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병원 지었어요. 그래 그게 이제 삼성 병원입니다. 삼성 서울병원이라고 그러나요? 수서에 있는 거요.
근데 그게 보험 계약자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보험 계약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나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돌아가실 때 그 맨 위에 꼭대기층 거의 독층 쓰다시피 하지 않았나요? 그게 누구의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용되어 왔나요? 원래 보험계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또 그 의사결정을 이건 여기다 쓰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문화예술공원을 위해서 쓰자. 아니면 이거는 음식점이 어려워졌으니까 요식사업 진흥을 위해서 쓰자. 그 결정을 누가 할 거냐. 그리고 그 혜택을 진짜 문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리움 미술관에 돈 주자. 뭐 요식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벌 대기업도 역차별 받지 않으니까 거기도 들어와서 보조금 받아갈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돈이 손가락 사이로 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든 그 구체적인 회사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제가 뭐 그 특정한 회사를 뭐 이상하게 폄하하거나 비난할 의도는 없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생각외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에게 누수 없이 전달된다고 장담도 어렵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앞장서 이거 거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해재단. 이거 아웅산 사태 때 돌아간 그 현장에서 돌아간 그 유가족들을 돕자. 좋죠. 목적은. 근데 돈 걷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하게 변질됐죠. 정주영 회장이 첫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냈지만 두 번째부터는 마지못해 냈다. 미르 K스포츠 이거 자칫하면 다 국정농단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상하게 재단 만들어서 뭐 사회공헌 재단하자 그러면 그 사회공헌 재단이 뭐 유치원하고 노인정 짓는다고 그러면서 어느 지역구에 지을지 국회의원별로 내 말 잘 듣는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지어주는 걸로 변질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그 뜻은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조금씩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강연으로 재벌개혁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의문이 든다. 대법원의 판결도 깡그리 무시하고 기간산업에 대한 재벌 특혜 매각 뭐 이거 많이 있죠. 대우조선해양부터 뭐 기아자동차 뭐 많이 있죠. 생각하려면 뭐 아시아나항공 사회 양극화에 대한 책임,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책임 등 재벌개혁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 노동이사제, 종류주식, 하향식 이윤공유제 정도가 우선 과제가 될 수 있겠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느낌은 재벌의 측면이 다양하듯이 개혁 과제도 다양하다. 우선 재벌의 문제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재벌이 자전거부터 잠수함까지 만든다. 이런 게 문제가 되었었죠. 그때는 출자 총액 제한, 순환 출자 금지, 뭐 그 의결권과 현금 흐름권의 괴리, 이런 기업 집단 내부의 계열사 간 지배 구조를 정상화하는 그런 문제가 재벌 개혁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당 내부 거래와 승계 문제가 재벌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1세대, 창업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사망하고 2세대가 마치 왕조처럼 그것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2세대가 그 막대한 어, 기업 집단의 자산을 순자산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부당하게 내부 거래 같은 걸로
해가지고 뻥튀기로 돈을 만들어주는 거죠. SK, SK CNC, 삼성 에버랜드,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승계를 하고 그 과정에 이제 잘못되면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당 내부 거래, 승계, 자사주 이런 걸 막는 또 이제 분할하고 합병하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한 또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과 여론 포획, 사회 여론, 정치권에게 뇌물 맡기고 그게 이제 국정농단 아닙니까? 말세마리 사주고 K미르스포츠에 돈 내고 현안 해결하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회 여론 포획하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김영란법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부당 노동행위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 몰아내기, 납품 단가 후려치기, 또 이런 하청 관계나 이런 쪽에서의 문제.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에 대한 해법들도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노동이사제, 또 종류주식, 하향식, 이윤공유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노동계의 입장에서 가장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관련성이 높을 것 같은 그런 주제다. 갑자기 자사주의 마법을 없애라 이런 걸 가지고 노동계가 들고 나오기는 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자본시장의 소수주주들이 소위 말하는 개미들이 나서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죠.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또 그리고 분야도 계속 변해왔습니다. 3분 산업, 300 산업, 밀가루 성탕 이런 거에서 스마트 복지, 섬유산업, 그 다음에 포니,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전화기, 반도체, 컴퓨터 칩,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카카오페이, 네이버 플랫폼, 이런 플랫폼, 이런 식으로 재벌의 관심 분야나 집중 분야, 주력 분야도 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도 다 이제 핵심적인 규제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플랫폼 산업이 중요할 때는 재벌개혁의 핵심이 금산분리, 또 전자금융거래법,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이해상충 방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옛날에 순환출자 금지와는 다른 영역으로 논점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 그것이 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타겟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다양하고 변화하는 타겟에 관해서 노동계가 주장할 재벌개혁 과제는 무엇이냐 하면 노동자와 관련이 있고 하청기업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에 우선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왜냐하면 딴 쪽에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또 딴 분야에 대해 사람들은 또 딴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이게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